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복이 많으신가요? 사람은 5가지 복을 갖춰야 잘 산다고 하잖아요. 오복이라고 해서 오래 사는 것과 재물 쌓는 것 등을 말하는데 저는 인복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전 초년복, 부모복 다 있는데 인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사람 볼 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착한 줄 알았는데 따돌림을 당하거나 뒤통수 맞는 일이 많았죠. 학교에서 울면서 오는 날도 많았고요. 부모님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전 비슷한 걸 봤는데 엄마한테 그러더라고요. 동생을 낳으면 저한테 도움이 된다고요. 엄마는 기분 나빠하셨어요. 당시 건강 문제로 둘째를 포기하셨거든요. 엄마는 외할머니를 붙잡고 자주 하소연을 하셨죠. 저는 숙제하는 척 귀를 쫑긋하고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보람이가 숫기도 없고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 속상해 죽겠어. 오늘 또 점쟁이는 뭐라는 줄 알아? 동생을 낳으면 보람이가 그런 쪽으로 나아질 거래. 남의 속도 모르고 누군 둘째 안 낳고 싶나? 진짜 속상한 거 있지? 애 데리고 그런 걸 왜 보러 가? 너도 참 답답하다. 할 수 없어. 집안 내력이야. 네 아버지 기억 안 나? 이상한 사람들이랑 친구하고 믿었다가 사기당하고 엄마가 돈 안 지켰으면 너희 공부도 못했어. 착한 거 하나 보고 살았지만 외할머니는 그래도 제 편이었어요. 우리 보람이 얼마나 침착하고 공부도 잘하냐. 친구 말에 휘둘리지 않게 잘 가르쳐봐. 충분히 잘 클 수 있는데 넌 괜한 걱정을 그렇게 한다. 전 외할머니 앞에서만 용기가 났습니다. 학교 다닐 때 새학기가 가장 기대되면서도 두려웠어요. 착한 애랑 만나면 1년이 편했고 아닌 경우엔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냈죠. 대학에 가서 나아지나 했는데 거리에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한테 자주 잡혔죠. 한 번은 다단계에도 빠질 뻔했는데 다행히 친구가 똑똑해서 같이 빠져나왔어요. 엄만 저한테 그러셨죠. 보람아, 나중에 신랑감은 잘 골라야 한다.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말고 속 깊은 사람인지 잘 봐야 해. 친구야 학년 바뀌면 안 보면 그만이지만 남편은 안 그래. 엄만, 당연히 남편은 잘 고르겠지. 내가 그런 일에도 바보짓 할까봐? 넌 연애도 함부로 하지 말고 사귈랑 말랑 할 때도 꼭 보여줘야 한다.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이라도 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 엄마, 그건 좀 오바지. 철없는 거사. 남자 보는 눈도 있어야 결혼을 잘하는 거야. 부모 밑에서 살 때는 괜찮아도 남자 잘못 만나면 속을 얼마나 썩는 줄 알아? 내가 알아서 잘할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랬는데 전 보기 좋게 미끄러졌죠. 연애해서 결혼한 남편과 전 결국 이혼하게 됐어요. 아이 없이 갈라섰는데 연애 결혼 기간 다 합치면 10년 정도 허송 세월을 한 거였죠. 이혼한 후 만난 솔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예 안 해본 것보다는 갔다 온 게 더 낫지 않냐? 요새 이혼은 흠도 아니야. 이혼한 사람들만 나오는 TV 프로도 인기잖아. 참, 너도 그런데 나가보면 어때? 내가 왜? 싫어. 부모님도 싫어하실 거고. 연애부터 결혼까지 꼬박 10년을 시달렸는데 결혼을 또 하라고? 자유롭게 사는 게 훨씬 좋아. 그것도 네가 결혼 생활 해봤으니까 좋은 거지. 난 진짜 궁금해. 남자랑 같이 사는 건 어떤 걸까? 더 늦기 전에 해봐 그럼. 네 말대로 이혼이 흠도 아니면 믿져야 본전이네. 솔로인 친구에게 결혼해보라고 권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전 남편과 사는 게 지긋지긋해서 이혼을 했거든요. 다른 남자도 별다를 거 없다는 생각이었죠. 이혼하게 되면 자유를 얻지만 대신 기본적인 믿음 같은 걸 잃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 죄송해서 죄책감도 들고 왜 그런 선택을 했나 마음의 상처도 되고요. 전 연애 결혼을 했는데 시작부터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좋아서 만났고 결혼했죠.
남편은 저보다 6살 많은 사람이었어요. 회사 거래처 사람이었고 회식 자리에서 다시 보게 됐어요. 회사에서 볼 땐 점잖아 보였는데 바깥에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엄청 호탕하고 말도 잘하고 술자리 분위기를 너무 잘 띄우더라고요. 전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평소 그런 사람 보면 너무 신기했죠. 나와 다른 걸 갖고 있는 사람이라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막 농담하고 크게 웃는 걸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우리 보람 씨 술 잘 드시네. 이런 자리에서 처음 뵙죠. 제 술도 한 잔 받으세요. 요것만 마시고 그만 먹으려고요. 전 이 차는 빠질게요. 아유, 왜요? 저희 이 차로 분위기 끝내주는 와인바 갈 건데 멀지도 않아요. 요 앞인데 같이 가시죠. 집이 멀어서 그래요. 네, 시간이 좀 걸려요. 늦게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럼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불편하지 않으시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아무한테나 이러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집은 저와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는데 그날 진짜 절 집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날 처음 둘이서 얘기를 하게 됐고 서로 호감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우린 좋은 감정으로 데이트하는 사이로 발전했어요. 대학로에서 한번 만났는데 이런 일이 있었죠. 제가 혼자 있는 줄 알고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이 또 말을 걸더라고요. 제가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남편이 나타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냥 가세요. 아니, 여자분이 복이 많아 보이셔서요. 그게 그쪽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함부로 말 걸지 말라고요. 단호한 그 모습에 전 반하고 말았어요. 맺고 끝낸 게 확실한 그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죠. 또 남편의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웠죠. 남편은 어딜 가나 분위기를 잘 띄웠어요. 그것 또한 연애할 때 매력으로 보였죠. 저랑 반대 성향을 갖고 있어서 더 빠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난다는 걸 알고 회사 사람들은 다 놀라더라고요. 늘 조용한 제가 분위기 메이커인 호탕한 남편을 만난다니까 믿을 수 없다는 눈치였죠. 한 번은 제가 신입사원일 때 일을 가르쳐준 사수가 만나자고 했어요. 일 얘기를 하려나 싶어서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재우 씨랑 진짜 사귀는 거냐고요. 제가 맞다고 했더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였어요. 솔직히 기분이 나빴어요. 연애할 땐 좋을지 몰라도 김재우랑 결혼은 좀 그렇다. 내가 유부녀라 보이는 거긴 한데 술 너무 좋아하잖아. 친구도 많아 보이던데. 내 얘기 기분 나빠? 전 아니라고 조언해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속상했어요. 그만큼 재우 씨가 너무 좋았고 사수가 사람 잘못 봤다고 생각했죠. 사이는 더 깊어졌고 재우 씨는 제가 사는 동네에 자주 놀러 왔어요. 본의 아니게 엄마 친구들한테 연애하는 걸 들키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보람아, 너 동네에서 남자랑 돌아다니니? 은혜 엄마가 그러던데 너 웬 남자랑 손잡고 다닌다고? 그게 사실이야? 딱 2번 그랬는데 은혜 이모가 봤구나? 다른 데서 만날걸. 들켰네. 한 동네에 오래 살아서 엄마는 아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손잡지 말자고 그렇게 말했는데 재우 씨가 못 참겠다고 뭐 어떠냐고 해서 손을 잡고 다녔었거든요. 엄마는 얼굴이 사색이 돼서 묻는 거였죠. 어떤 사람인데 뭐 하는 사람이야? 둘이 진지한 사이야? 이제 막 사귀기 시작했어. 진지한 사이 아니야. 뭐? 왜 그렇게 경솔해? 사람 많은 데서 데이트하지. 왜 이 동네 와서 데이트를 해? 아니다. 차라리 잘 됐어. 엄마도 한번 보자. 다음번에는 어디서 데이트할 건데? 아예 만날 곳을 콕 집어서 거기서 만나자고 해. 엄마도 한번 보게 해. 엄마, 꼭 그렇게 해야겠어? 그래, 그렇게 해야겠어. 네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지 불안해서 얼굴 한번 봐야겠다. 은혜 엄마 말로는 인물은 아주 좋다던데. 너 외모만 보고 남자 만나는 거 아니지? 아빤 다 큰 애 좀 내버려 두라고 하셨지만 엄만 끝까지 절 들들 볶았어요.
결국 전 다음 데이트 장소를 엄마가 정해주는 곳으로 잡았죠.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엄마가 슬쩍 와서 본다는 거였어요. 그날 전 엄마 때문에 식은땀까지 흘렸습니다. 재우 씨는 저한테 어디 아픈 데 없냐고 왜 그렇게 땀을 흘리냐면서 제 얼굴을 막 닦아줬어요. 옆에 앉아서 손도 주물러주고 눈 좀 붙이라고 어깨도 내주고 그랬죠. 다른 날보다 더 자상하게 굴었어요. 엄만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반해버렸죠. 어디서 그렇게 잘생기고 자상한 남자를 만났냐고 진지하게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생각보다 허락이 쉽게 떨어져서 연애도 마음 놓고 했던 것 같아요. 아빠도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서 집에도 초대하고요. 아빤 재우 씨가 남자답고 씩씩하다면서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우린 4살 차이였고 그때 전 30대 초반이었죠. 재우 씨는 저보다 4살이 많았고요. 저흰 큰 반대 없이 결혼했습니다. 당시 저한텐 20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늦둥이를 낳으셨거든요. 유일하게 걔만 제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대학생 때 동생이 생겼다는 걸 알고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랑 20살 차이가 나는 동생이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처음 부모님은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셨어요. 전 이 사실을 고모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보람아, 일요일에 점심에 시간 있니? 갑자기 왜요? 고모한테 시간 좀 내줘.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전 고모랑 밖에서 따로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만난 자리에서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죠. 축하한다 보람아. 너 동생 생겼어. 어릴 때 동생 낳아달라고 엄마 아빠한테 많이 졸랐지? 엄마 몸이 안 좋아서 둘째는 운명에 없나 했는데 너 소원 풀었어. 고모가 태몽을 꿨는데 분명히 아들이다. 어때? 남동생 좋지? 너무 황당했어요. 처음엔 고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죠. 고모, 지금 무슨 말이야? 누가 임신했어? 태몽이라니? 아빠 엄마가 너한테 부끄럽다고 나한테 특별히 부탁했어. 대신 말해달라고. 너 동생 생겼어. 엄마 아빠가 누뚱이를 가졌다고. 어때? 좋지? 전 솔직히 너무 당황했죠.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몇 달 전에 엄마 아빠 둘만 제주도 간 적이 있지? 그때 말이야. 전 급하게 고모 말을 막았죠. 부모님이 동생 가진 상황을 자세히 알고 싶진 않았어요. 한마디로 너무 민망했습니다. 전 고모 집에서 저녁까지 뭉개다 집에 갔어요. 동생 생긴 건 기뻤는데 부모님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한동안 어색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얼마 못 갔죠. 늦은 나이에 임신한 엄마가 살림을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입덧도 심하셨고요. 저와 아빠가 살림을 도맡아 했죠. 태어날 동생은 인기가 많았으면 했어요. 저랑 달리 좋은 인연을 많이 만드는 그런 재주를 가진 아이였으면 했습니다. 10달 후 제 동생이 태어났어요. 우리 보석이는 태어날 때부터 엄청 잘생기고 예뻤죠. 조용했던 집은 보석이 덕분에 다시 웃음꽃이 폈어요. 대학생인 저도 수업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올 정도였죠. 그렇게 제가 업어 키운 남동생이 유일하게 결혼을 반대했어요. 당시 10살 무렵이었는데 한동안 저랑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보석아, 누나 퇴근했어. 너 좋아하는 붕어빵 사왔다. 빨리 나와봐. 그랬더니 엄마가 저한테 눈치를 주는 거였어요. 오늘 네 청첩장 나왔잖아. 그거 보더니 애가 시무룩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왜 시무룩한데? 몰라. 들어가서 얘기 좀 해봐. 네가 결혼해 나간다니까 보석이가 많이 서운한가 봐. 통 달래지지가 않는다. 저는 붕어빵 봉지를 들고 남동생한테 갔어요. 보석이는 침대에 엎드려 있었죠. 전 그런 남동생이 귀여워서 웃음이 나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보석아, 누나가 붕어빵 따끈따끈한 걸로 사왔어. 누나, 정말 결혼할 거야? 그 아저씨랑. 아저씨라니, 이제 매형이 될 건데. 누나 결혼하면 이제 같이 못 사는 거잖아. 난 싫어. 매형도 싫고 누나도 결혼하는 것도 싫고 그냥 나랑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그래도 되잖아.
매형이랑은 밖에서 가끔 만나고. 안 된다고 결혼식장도 다 잡아놨고 양쪽 집 부모님이랑 약속도 했다고 하니까 보석이가 볼멘 소리를 하더라고요. 꼭 결혼하겠다는 거네. 난 결혼식장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보석인 엄마만큼 저도 좋아했어요. 제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엄마가 힘드시면 대신 업어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가 결혼식 안 오면 누나 서운하다고 꼭 와야 된다고 하면서 전 남동생을 설득했죠. 지금은 서운하겠지만 나중에 너 커서 애인 만나면 누난 그때는 어떡해? 엄마도 아빠랑 짝꿍이지. 너도 나중에 결혼할 거 아니야. 누나만 짝없이 외로우면 어떡하냐고. 할머니 다 됐을 때 누나는 병원은 누구랑 다니고 밥은 누구랑 먹냐? 넌 너대로 결혼해서 행복할 텐데. 그때도 누나가 너만 따라다녀야겠어? 그땐 귀찮다고 할걸? 그러니까 누나 결혼 축하해줘. 매형도 좋은 사람이야. 누나 집에 자주 놀러 올게. 약속해. 보석이는 울먹울먹 하더니 저한테 안겨서 울었어요. 그리고 녀석이 하는 얘기에 전 깜짝 놀랐죠. 솔직히 말하면 누나 남자친구 별로야. 왠지 거짓말하는 사람인 것 같다고. 누난 왜 그 사람이 좋은 건데? 콩깍지인지 뭔지 그런 게 쉬인 거야? 다들 바보 같아. 전 보석이가 그러는 게 제가 떠나는 게 싫어서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때 화를 좀 냈어요. 사람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니라고 가르쳤죠. 동생은 알아듣는 척만 하고 화를 풀지 않았죠. 전 삐진 채로 냅뒀어요. 제 결혼이 우리 남매의 첫 싸움이었죠. 저와 재호 씨는 결혼을 했고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막상 결혼하고 보니 재호 씨는 제가 바라던 남편상은 아니었어요. 자상하지도 않았고 여전히 친구 좋아하고 술자리 좋아하는 남자로 살았죠. 신혼인데 자꾸 밖으로 돌아서 많이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친정에선 절대 티 안 냈죠. 또 사람 잘못 봤다고 할까봐 어린 동생한테 혼날까봐 숨겼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왜 애가 안 들어서냐고 재촉하셨죠. 전 집 핑계를 댔어요. 저희 지금 전세 살잖아요. 집 사면 아기 낳기로 했어요.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 완벽히 다 갖추고 애 낳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신혼 때 자연스럽게 낳는 게 제일 좋아. 괜히 미루고 어쩌고 하다 보면 안 좋다고. 내가 재우한테 말해볼까?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또 제가 이런 얘기한 거 알면 재우 씨가 싫어할 거예요. 하늘을 봐야 별도 따는데 툭하면 퇴근하면 술자리를 나가니 밤에 혼자 자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비슷하게 결혼해 아기 낳고 사는 사람들 보면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이대로 남편을 좀 지켜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결혼 2주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회사에 사표를 썼다는 거였어요. 전 충격을 받았지만 이직을 하고 싶은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가게 하나 차려보려고. 오래전부터 음식 장사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이 딱 적기인 것 같아. 내가 봐둔 곳 있거든. 거기는 진짜 무조건 되는 자리야. 벌써 메뉴 개발도 다 했고, 준석이 형 있잖아. 그 형이 외식 트렌드를 좀 아는데 나 도와주겠대. 잘 됐지?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해버리면 어떡해. 당신 경험도 없잖아. 회사만 다녔던 사람이 갑자기 외식업에 뛰어든다고? 준석이 형이라는 사람도 경험 없는 거 아니야? 남편은 막무가내였어요. 무조건 된다, 감이 좋다면서 이미 사표를 내버렸다고 했죠. 회사에 돌아갈 수도 없고 자긴 확고하니까 저한텐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돈 얘기를 꺼냈죠. 우리 집 사려고 모아둔 돈 있잖아. 그거랑 대출 좀 받아가지고 식당 한번 차려보려고. 백날 천날 월급쟁이로 있어봤자 거기서 거기 아니냐. 뭘 그렇게 걱정을 해. 분명히 잘 될 텐데. 장사란 게 그렇게 쉬우면 폐업하는 식당은 왜 나와? 오래 준비하고 연구해야 될까 말까인데. 장사로 돈 버는 것도 상위 몇 %밖에 안 된다는데 도대체 무슨 자신감이야. 집 살 돈까지 내놓으라니 기가 막혀 죽겠네. 넌 무슨 걱정이 그리 많아. 오빠만 믿어. 저한테 큰 소리를 떵떵 치더니 정말 돈을 끌어모아 식당을 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걱정하셨죠.
근데 이 사람 보통 고집이 아니었어요. 한번 망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았죠. 또 한편으론 제발 적성에 맞아서 노력 많이 해서 장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남편은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충격을 안겨줬죠. 일단 부지런하지가 않았고 자기 노는 게 먼저였어요. 개업하고 처음만 식당에 붙어 있었지 알바한테만 맡겨놓고 놀러 다니기만 했습니다. 기본적인 위생부터 잘 안 지키고 제가 봐도 날라리 사장이었어요. 식재료 상한 것도 음식에 슬쩍 끼워놓고 주방 청소도 잘 안 하는 것 같았죠. 한 번은 퇴근 후에 가봤는데 주방이 너무 더러운 거였습니다. 구두 밑창이 바닥에 쩍쩍 달라붙었어요. 여보, 식당은 주방이 생명인데 청소 따로 안 해? 마감할 때 청소해놓고 가라고 하는데 애들이 깔끔하게 잘하겠지. 왜 더러워? 이거 봐. 신발이 바닥에 쩍쩍 달라붙잖아. 다 기름때로 찌들었는데 더 심해지기 전에 청소해야 한다고. 힘들면 마감 청소하는 사람 따로 구해. 식당 주방이 이렇게 더러우면 어떡해. 남편은 괜찮다고 제 말을 귓등으로 듣더니 결국 손님들이 장염에 걸리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영업 정지까지 당했어요. 분통이 터진 제가 사람 불러서 청소 소독까지 싹 했죠. 그 돈도 제가 냈고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일하기 싫은 날이면 아예 식당 문을 닫고 놀러 나갔어요. 문 여는 게 들쑥날쑥이니까 알바들도 오래 못 버티고 나갔어요. 이러니 단골 손님이 생길 수가 없었죠. 전 남편한테 휴일을 딱 정해놓고 그날만 놀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남편 친구들은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남편이 돈을 펑펑 쓰면 좋다고 얻어먹었고요. 게다가 남편은 친구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빚을 져서라도 친구들 술 사주고 밥 사주는 인간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속상했던 건 친구들 앞에서 상남자인 척 하느라 저한테 이것저것 막 시키는 거였죠. 우리 와이프는 나한테 꼼짝 못한다니까. 지금도 봐. 퇴근하자마자 달려와서 주방 일하는 거. 니들은 다 와이프 모시고 살지? 야, 난 다르다 이거야. 한 번 사는 인생 김재우처럼 살아보라 이거야. 진짜 부럽다 재우야. 어디서 저런 천사 같은 와이프를 얻었어. 우리 와이프는 얼마나 잔소리가 심한지 월급 다 갖다 바쳐도 밥도 제대로 안 차려준다니까. 그냥 애만 바라보고 살아. 우린 신혼이잖냐. 네 와이프 혼자 얼마나 힘들겠냐. 자, 여기 돈 줄 테니까 집에 갈 때 맛있는 것 좀 사가라. 어린애들 보는 거 보통 일 아니잖아. 오죽하면 여자들이 회사 다니는 게 쉬는 거라고 하겠냐? 남편은 허세를 떨면서 친구들한테 돈도 척척 주더라고요. 그럴 땐 진짜 친구들이 앞에 있건 말건 잔소리를 퍼붓고 싶었습니다. 가만 보면 있어 보이는 척하려고 식당 차린 것 같았어요. 진짜 힘든 일은 남한테 다 맡겨놓고 자기가 무슨 대기업 회장쯤 되는 것처럼 굴었죠. 그게 좋았는지 남편은 식당에 친구들을 엄청 자주 불렀어요. 동창회니 동호회니 아는 사람들 다 불러서 돈 받고 음식 해주는 게 아니라 다 자기 부담으로 손에 잔뜩 보면서 부어라 마셔라 즐기게 해줬죠. 당연히 사람들은 남편을 추켜 세웠어요. 오늘 우리 김재우 총무님께서 밥과 안주, 술까지 전부 다 쏘신답니다. 통 크고 마음 넓은 김재우 총무님을 향해 모두 건배! 사양 마시고 마음껏 드세요. 술이랑 안주 충분히 있으니까 오늘 한번 죽도록 마셔봅시다. 그렇게 지인들로 꽉 채운 테이블에서 왕처럼 먹고 마시느라 식당은 매달 적자였어요. 한 번은 자기들끼리 신나게 놀아야 하는데 손님이 오니까 빈 테이블이 뻔히 보이는데 내쫓은 모양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고 남편은 싸움에선 질 수 없다면서 주먹 다짐까지 하는 바람에 큰 액수의 합의금까지 내줘야 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식당은 망했어요. 수입은 당연히 없었죠.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경험도 없이 식당을 열었으면 열심히 매달려도 모자랄 텐데 남편은 싹수가 노랗다는 말이 딱 맞았어요. 그때 친정 엄마는 후회를 하셨죠.
너희 결혼시킬 때 김서방이 사업병도 있는지도 봤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잘못한 것 같다. 장사를 시작했으면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지. 저렇게 한량 노릇만 하니 장사가 돼? 빚은 얼마나 생긴 거야? 어디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좀 도와줄까? 엄마 알면 기절해. 신경 쓰지 마. 그 빚은 나도 터치 안 할 거야. 자꾸만 내 월급으로 또 뭘 하자고 하는데 괘씸해 죽겠어. 날린 돈도 아까워 죽겠는데 문제는 반성도 안 하는 것 같아. 뭐? 김서방 정말 어떻게 된 사람이야?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면 네 앞에 넙죽 엎드려야지. 네 월급을 또 노려? 안 되겠다 보람아. 아니다 싶으면 정리해. 엄마 말 허투루 듣지 말고. 알았어? 아버지도 엄청 화를 내셨어요. 사실 친정에 가도 힘든 내색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남동생이 고등학생이었고 공부에 엄청 열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동생만큼은 제 불행한 결혼 생활을 몰랐으면 했어요. 전 꾹 참고 어떻게든 남편을 이해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살면 살수록 남편은 점수를 줄 수가 없었어요. 빵점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건 순식간이었죠. 자기가 사업을 망해서 빚을 쌓았으면 반성이란 걸 하고 일용직이라도 나갔으면 했는데 남편은 뻔뻔했습니다. 하루 종일 노트북만 앞에 놓고 자고 먹고 했어요. 오늘도 안 나가? 밖에 좀 나가. 집에만 있지 말고. 노트북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가 나와? 좋은 아이템 있나 찾고 있잖아. 아이 보채지 좀 마라.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무슨 아이템? 설마 또 사업하려고? 모아둔 돈 다 날리고 빚도 불어났는데 또 무슨 사업이야. 나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이야. 생활비, 보험료, 공과금 다 내 월급에서 나가는 거 알고 있잖아. 사업은 할 생각도 하지 마.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고 전 돈 버는 기계처럼 느껴졌어요. 일하고 돌아오면 힘든데 집골도 말이 아니었죠. 남편은 밤에는 게임을 하고 낮엔 잠을 잤어요. 집안일도 전혀 안 했고요. 전 결혼하고 일을 쉰 적이 없었습니다. 5년을 넘게 남편이 방구석 폐인이 되는 걸 지켜보다 도저히 가망이 없고 지긋지긋해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됐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아이가 없어서 수월하게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이혼 절차가 끝나고 전 남편한테 한마디 했어요. 양심이 있다면 반성을 좀 해. 방구석에서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이제 상관없는 일이지만 진짜 당신 보기 갑갑하고 한심했어. 앞으로 다신 보지 말자. 당신도 나 깨끗하게 잊어주길 바래. 남편은 저를 붙잡지도 않았어요. 더 허무했죠. 제 이혼 소식을 부모님한테 알리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대신에 동생한테는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남동생은 고등학생이었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최상위 대학 가겠다고 잠도 줄여가며 공부하는 애한테 매형이랑 헤어졌다는 얘기를 하기 어려워서 최대한 미뤘죠. 결국 동생이 대학에 합격한 다음에 얘기할 수 있었어요. 동생은 물론 큰 충격을 받았죠. 한동안 저한테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동생은 20이 넘었대도 아직 어렸고 이제 막 대학 새내기였어요. 얼굴 보면 핑계만 댈 것 같아 저도 가만히 있었죠. 다시 솔로가 된 저는 혼자 살게 됐어요. 시누이와는 가끔 통화도 하고 만났죠.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제가 남편 때문에 속상할 때 시누이는 제 하소연을 잘 들어줬거든요. 이혼 전이나 후에도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상대였죠. 시누이는 성격이 화통하고 시원시원한 편이었고 결혼 생활 내내 문제가 생기면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시누이도 자기 오빠를 엄청 싫어했어요. 오빠가 오죽 게을러야지. 믿기 어렵겠지만 오빠 한 달 동안 머리 안 감은 적도 있었어. 중학교 때였나? 진짜요? 왜 결혼 전에 그런 얘기 안 해줬어요? 정말 잘 안 씻더라고요. 어른 되면 성격이 바뀔 줄 알았죠. 근데 식당 망하고 폐인된 거 보니까 그 버릇 그대로더라고요. 오빠는 아주 글러 먹었어요. 언니 이혼 잘했어요. 처음부터 언니가 진짜 아까웠다니까요. 아가씨는 계속 혼자 살 계획이에요? 남자친구 없어요? 이제 40 됐죠.
진짜 내 나이 생각하면 좀 그래요. 결혼을 하긴 해야 할 텐데 남자가 있어야죠. 언니도 알잖아요. 엄마 아빠가 저 구박 엄청 하는 거. 돈도 안 벌고 결혼도 안 한다고 욕만 먹어요. 나이트는 끊었어요? 술만 덜 마셔도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아가씨 유흥비에 돈 너무 쓰더라. 좀 아껴요. 나이트 가는 것도 줄이고. 아니면 끊던가. 나이트를 왜 끊어요? 그게 내 유일한 낙인데.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나이트는 다녀야죠. 솔직히 제 성격으론 시누이가 이해가 안 됐어요. 클럽이나 나이트를 시누이는 밥 먹듯이 드나들었습니다. 술도 좋아하고 춤추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혼했을 때 시누이 나이는 40이었죠. 저보다 2살 어린 나이에 싱글이었고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 시누이는 30대 중반이 되기 전부터 놀고 있었어요. 용돈 탔으면서도 술을 못 끊는 시누이를 시부모님은 매일같이 구박하셨죠. 이혼 전에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도 시누이 흉을 보셨어요. 향미 저건 통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어제도 웬 논팽이랑 담벼락에서 추하게 껴안고 있는 걸 옆집 수다쟁이 아줌마가 본 거야. 수영을 갔더니 소문이 파다하게 났더라고. 야 향미야, 너 이렇게 엄마 속 뒤집을래? 뽀뽀를 하든 포옹을 하든 동네에선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나이가 20이야 30이야. 40이나 돼가지고 동네 골목에서 그런 짓을 해? 엄만, 새언니 앞에서 꼭 그렇게 욕을 해야 돼? 잘못했어. 술김에 그랬다니까. 그럼 호텔비라도 주던가. 맘 놓고 그런 데라도 가게. 저것이 돌았나? 엄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호텔 데려갈 남자 있으면 결혼을 해 결혼을. 만나는 남자도 제비 같은 것들만 만나고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어. 왜 이러세요? 고개 빳빳이 들고 잘만 다니시면서. 아 몰라. 나가서 내일 들어올 거야. 연정인에서 잘 거니까 전화하지 마. 어딜 또 기어나가? 너 엄마 지갑에서 돈 빼간 거 아니지? 돈 벌어서 네 돈 쓰고 돌아다녀. 아유 내가 저걸 낳고도 미역국을 먹었지. 아유 속상해. 하지만 시누이는 친구도 없는 것 같았어요. 잘 데 없다고 저희 신혼집에 와서 잔 적도 많거든요. 본인은 결혼 생각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술자리나 나이트, 클럽 같은 데는 부지런히 다녔고 거기서 만난 남자랑 연애도 많이 하는 것 같았죠.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걸 진짜 잘했어요. 제 입장에선 신기했죠. 첫사랑이나 다름없는 남자랑 결혼해 사니까 자유분방하게 사는 시누이 생활에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별 볼 일 없더라고요. 만나는 곳이 술 먹고 춤추는 곳이라서 그런지 시누이가 만나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문제가 있었어요. 진지한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는 게 당연했고요. 전 남편과 이혼한 후 방 2개짜리 아파트를 구해서 혼자 살았는데 시누이는 옛날 버릇 못 버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새벽 2, 3시에 만취해서 재워달라고 왔는데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됐죠. 나중엔 비밀번호까지 알려주게 됐어요. 그것도 일부러 알려준 게 아니었고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잠결에 알려준 거였어요. 그 뒤 시누이는 꽤 자주 제 집에서 자고 갔습니다. 엄마 그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하셨어요. 이 맹추야, 너 혹시 집에서 사돈 아가씨 재우니? 반찬 가지고 갔다가 깜짝 놀랬다. 네 집에서 그 여자가 왜 나와? 얼굴은 팅팅 붓고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 나오더니 비틀비틀 걸으면서 인사도 간신히 하더라. 집에 술 냄새가 진동을 해. 그렇게 됐어. 밤늦게 잘 데 없다고 하는데 어떡해. 이혼했으면 그쪽도 끝이지. 뭐 좋은 사이라고 자꾸 만나. 너 당장 집 비밀번호 바꿔라. 그리고 똑부러지게 말을 해. 그만 찾아오라고. 불편하다고. 못하겠으면 엄마가 얘기해줘. 아니야. 내가 그만 오라고 할게. 너는 왜 그렇게 맺고 끊는 걸 못하니? 이거사. 바보짓 그만하고 다시는 문 열어주지 마.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너를 찾아와? 엄마 말대로 전 남한테 모질게 못하는 바보였어요. 그렇게 혼나고도 오지 말란 말을 똑부러지게 못했죠. 시누이한테 능구렁이 같은 면이 있기도 했고요. 제가 거절 못하게끔 상황을 만들더라고요.
나중엔 더 심해져서 툭하면 찾아와서 놀자고 하는데 너무 귀찮았어요. 평일에 일하니까 주말엔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점점 더 시누이가 불편하게 느껴졌죠. 이제 오빠랑 언니 이혼했으니까 편하게 이름 불러요. 오빠한텐 통 연락 안 오죠? 어디 가서 뭐라고 있는지 엄마 아빠도 몰라요. 어디 고시원에 틀어박혀 있겠죠. 언니, 토요일인데 우리 뭐 할까요? 영화나 볼까? 아가씨, 그 사람 얘긴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 피곤하니까 그냥 가줄래요? 이번 주에 너무 바빠서 주말엔 쉬어야겠어요. 아참, 우리 엄마가 난리를 치셨어요. 아가씨 이 집에 못 오게 하라고요. 지난번에 엄마랑 마주쳤다면서요? 집에 술 냄새 진동한다면서 엄청 싫어하셨거든요. 비밀번호도 바꿀 테니까 앞으론 찾아오진 말아요. 언니 왜 그래요? 서운하게. 갈게요. 오지 말란 말은 솔직히 좀 그렇다. 푹 쉬어요, 언니. 시누이는 제가 그러면 한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죽지도 않고 돌아온 각설이처럼 갑자기 나타나곤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진짜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 시누이 입에서 제 동생 얘기가 나왔을 때였어요. 결혼했을 때 10살이던 남동생은 이제 22살의 대학생이 돼 있었죠. 목표가 확실해서 대입을 2번이나 치렀고 결국 최고 대학에 입학하게 됐어요. 연예인 해볼 생각 없냐고 제안도 받을 만큼 외모도 근사했습니다. 동생 대학 입학식 날 가족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걸 제가 화장대 위에 올려놨어요. 시누이는 그걸 보더니 자꾸 보석이 얘기를 꺼내는 거였습니다. 언니, 남동생 여자친구 있어요? 내 동생 얘기는 왜 물어봐요? 정말 S대 들어간 거 맞아요? 사진 봤어요. 얼굴도 너무 잘생겼더라. 다리는 또 왜 그렇게 길어? 언니 결혼식 때 꼬맹이일 때 봤는데 엄청 멋지게 컸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그만 가줘요. 자야겠어요. 그리고 아가씨 자꾸만 내 결혼 얘기 꺼내는데 나 진짜 불편하거든요. 나 힘들게 이혼했어요. 다 잊고 싶거든요.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왜 자꾸 찾아오고 결혼 얘기 꺼내요? 진짜 피곤해 죽겠네. 가세요 얼른. 화났어요? 미안해라. 언니 피곤하대서 냉장고에 장어초밥 사놨어요. 먹고 힘내요 언니. 그리고 동생 얘기 물어본 건 너무 신기해서 그래요. 내 주변엔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푹 쉬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오지 마세요. 문 안 열어줄 거니까. 시누이 입에서 남동생 얘기가 나오니까 기분이 정말 더럽더라고요. 그 앤 이유 없이 남자 얘기를 하는 애가 아니었어요. 나이트클럽에서 호감 있는 남자를 보면 1박 2일, 아니 2박 3일 동안 계속해서 그 얘기만 했죠. 찜찜했는데 며칠 뒤 남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누나, 그 여자한테 내 전화번호 알려줬어? 누나 전 남편 동생이라면서 이름 대더라고. 암튼 그 여자 자꾸 나한테 전화해. 이건 좀 아닌 거 아니야? 정말이야? 아니 너한테 왜 전화를 해? 진짜 황당하네. 내가 네 전화번호를 걔한테 왜 알려줘? 어이가 없네. 쓸데없이 전화해서 공부 잘 되냐? 오늘 뭐 하냐? 여자친구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던데? 뭐 하는 사람이야? 엄청 불편한데. 앞으로 그 전화 받지 말고 수신 차단해. 무조건 받지 마. 누나가 알아서 처리할게. 미안하다 보석아.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저 없을 때 제 핸드폰을 뒤져서 번호를 알아낸 것 같았어요. 동생은 엄청 불편해했죠. 나이 차이가 18살이나 나는데도 시누이는 제 동생한테 흑심을 품은 게 분명했어요. 전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제 동생한테 연락하지 말라고요. 근데 얼마 안 가 사고는 또 터졌어요. 동생이 친구들과 학교에서 농구하고 있는데 그걸 1시간이 넘게 지켜봤다는 거였어요. 동생이 친구들이랑 같이 농구장을 나오는데 대범하게 인사까지 하더라는 거였습니다. 이건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따끔하게 혼내려고 밖에서 따로 만났습니다. 나 오빠랑 이혼했고 너랑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반말로 할게. 야 김양미, 너 미쳤니? 내 동생한테 왜 전화해? 또 거기가 어디라고 찾아가? 너 스토커니? 집착증 있어? 나랑 보석이 둘 다 완전 열받았거든? 좋은 말 할 때 그만해라.
보석이가 얘기해요? 귀여워라. 또 누나한테 쪼르르 보고했구나? 성격 엄청 착한가 보다. 그쵸? 심심해서 그랬어요. 실물이 보고 싶기도 하고. 심심해서? 너 어디 외계에서 왔니? 그거 완전 추파야. 정신 못 차리나 본데 너 40이야. 아무리 심심해도 그렇지 22살짜리 애한테 전화해서 추파를 던져? 추하니까 그만해. 나 진짜 화났거든. 언니도 42이면서 같은 동지끼리 이럴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그리고 내가 뭐 어때서요? 결혼을 해봤어? 애를 낳았어? 언니 나 진지하게 말해보는 건데 남동생 나한테 소개시켜줄 수 없어요?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아들뻘인 제 남동생을 소개시켜 달라는 걔가 제정신으로 안 보였거든요. 뺨이라도 올리고 싶었는데 간신히 참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너 취했니? 내 동생 네 아들뻘이야. 너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애구나.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가라. 이제 진짜 너랑 끝이야. 길에서 만나도 모른 척 할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진짜 기분 더럽네. 걘 창피하지도 않은지 절 붙잡고 매달리는데 소름이 끼쳤어요. 미쳤다고 저런 애를 내 집에 재워주고 사정을 봐줬는지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 뒤로도 신우이는 포기하지 않고 남동생한테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어요. 매번 다른 번호로 전화를 수십 번씩 해서 동생은 완전히 질려버렸죠. 학교 앞으로 찾아가는 만행도 서슴없이 저질렀고요. 제가 한 번 더 만나서 난리를 치니까 어디서 술을 잔뜩 먹고 찾아와 현관을 미친 듯이 두드리더라고요. 제 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외롭다고 주사를 부리는데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 같았죠. 전 엄마 아빠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네가 처신을 잘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이혼을 했으면 그 집 식구들이랑은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야지. 왜 그렇게 물려 터졌어? 보석이 이제 막 대학 들어갔는데 얼마나 성가시고 귀찮겠냐. 아니 이건 경찰에 신고할 일이야. 이 스토커니 뭐니 요새 얼마나 많이 많아. 넌 보석이를 그렇게 아낀다면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죄송해요, 아버지. 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만 좀 혼내요. 보람이가 뭐 그러라고 시켰어요? 그 집 딸이 이상한 거지. 암튼 또 그러면 그땐 엄마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애초에 결혼을 시키지 말았어야 했는데 보람이만 탓할 것도 아니야. 당신이랑 나랑 결혼하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전 확실히 매듭 짓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떻게든 거머리 같은 시누이를 떼어내야 했습니다. 전 참다 못해 전 남편한테 전화했죠. 웃긴 게 전화번호도 그대로더라고요. 여전히 방구석 페인으로 사는 눈치였습니다. 진짜 전화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연락했고 용건만 간단히 말할게. 당신 여동생 때문에 나 돌겠거든? 오빠니까 정신 차리라고 좀 혼내. 집에 툭하면 찾아오고 내 동생한테 연락까지 하거든? 누가? 향미가? 개웃기네. 너한테 왜 연락을 하고 찾아가? 처남한테도 그런다고? 코미디가 따로 없네. 웃을 일이 아니라고. 걔 손버릇 나쁜 거 알고 있냐? 연락은 네가 끊으면 되잖아. 하긴 너도 독하질 못하니까. 뭐 알아서 하셔. 진짜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딱 하나 건진 건 있었어요. 찜찜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시누이가 집에 왔다 가면 꼭 하나씩 뭐가 사라졌어요. 새로운 화장품이나 옷, 서랍 속에 둔 상품권 같은 게 없어지더라고요. 증거는 없고 심증만 있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방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거래처 사람인 줄 알고 얼떨결에 받았는데 향미 걔더라고요. 언니, 바빠요? 또 왜 전화했어? 지금 언니 집 앞인데요. 어쩔 수 없이 신세를 좀 져야겠어요. 저 집에 좀 들어갈게요.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 비번 바꿨어. 포기해. 나 출장 중이고 바쁘니까 끊어. 화부터 내지 말고요. 내 말 좀 들어봐요. 나 저녁 때 소개팅 하거든요. 그래? 잘 됐네. 근데 친구가 제 옷에 커피를 쏟은 거 있죠? 다시 집에 가긴 그렇거든요. 아빠가 엄청 화가 나 있어서 저 며칠 못 들어가요.
오늘 소개팅 나오는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래요. 저 오늘 무조건 성공하고 싶은데 언니 옷 좀 빌려 입으면 안 돼요? 별 핑계를 다 대네. 백화점 가서 새로 사 입어. 괜히 나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언니네 집 앞이란 말이에요. 나 돈도 없어요. 언니 치마 많잖아요. 딱 한 번만 빌려 입을게요. 네? 듣고 보니 이번 기회에 신우가 진짜 결혼했으면 싶더라고요. 전 큰맘 먹고 허락을 했습니다. 정말 소개팅하는 거 맞아? 일단 알겠고 비번 알려줄 테니까 치마만 갈아입고 나와. 경고하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알았어? 고마워요. 언니, 내가 소개팅 잘 되면 한턱 쏠게. 분명히 말하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신없이 일을 하는데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오후에 남동생이 집에 오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늘 엄마가 반찬을 갖다 주셨는데 치과에 가야 해서 남동생이 심부름을 한다고 했죠. 혹시라도 남동생이 신우이랑 마주치면 절대로 안 될 일이었어요. 전 기겁을 하고 남동생한테 전화를 했죠. 그런데 얘가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였어요. 혹시 몰라 신우이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였죠. 전 같이 출장을 갔던 선배한테 애걸복걸했어요. 선배, 큰일 났어요. 나 지금 당장 집에 가야 되거든요. 사정 좀 봐주세요. 무슨 일인데? 네가 이렇게 당황한 거 처음 본다. 선배한테 양해를 구하고 부랴부랴 집으로 올라갔어요. 간신히 집에 도착했더니 남동생이 제 집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인상을 팍 쓰고 있는 게 엄청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보석아! 남동생이 절 본 순간 신우이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려다 잽싸게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를 본 것 같았습니다. 보석인 저한테 막 화를 냈어요. 누나,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런 여자를 집에 들여? 저 여자랑 계속 연락할 거면 나랑은 연락 끊자. 나 누나 집에 다시는 절대로 안 올 거야. 동생은 엄청 화를 내고 가버렸습니다. 전 집으로 들어가 봤어요. 남동생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대번에 알 수 있었죠. 신우이는 속이 다 비치는 슬립을 입고 제 동생을 유혹하려던 모양이었습니다. 저한테 들키자 서둘러 옷을 입으려고 청바지에 발을 억지로 끼고 있었어요. 별짓을 다 하네. 너 정말 미쳤구나. 나가. 다시는 내 집에 들어오지 마. 소개팅이고 나발이고 다 뻥이지. 순 사기꾼 같은 이라고. 당장 나가. 앞길이 창창한 내 동생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그대로 신우이를 내쫓고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다시 찾아오지 말고 연락하지도 말라고 했죠. 신우이는 밖에서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애걸복걸했어요. 언니 미안해요. 저 옷 좀 주세요. 너무 좋아서 그랬어요. 반가워서요. 근데 이젠 안 그럴게요. 약속해요. 정신을 차리고 집을 둘러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촛불에 와인까지 준비해 놨더라고요. 카드에는 하트를 가득 채운 편지까지 써놓고요. 얘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제정신 박힌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짓이었어요. 그때도 계속 신우이는 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전 너무 열받아서 걔 옷이랑 가방을 챙겨서 던져주려고 했는데 가방이 묵직하더라고요. 보니까 제 새로 산 선글라스가 들어있었어요. 얘 좀 봐라. 이제 대놓고 도둑질을 해? 아주 가지가지해요. 이번엔 절대 그냥 안 넘어가. 전 가방을 통째로 뒤집어 털었어요. 그랬더니 제 반지가 툭 떨어졌죠. 이 반지는 결혼할 때 받은 거였어요. 무려 1캐럿짜리 반지였는데 이혼하면서 처분하지 못하고 따로 보관해 뒀던 거였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쓰지도 않은 화장품, 향수, 아끼는 지갑까지 싹 다 넣었더라고요. 게다가 동생 보석이의 사진까지 야무지게 챙긴 걸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전 현관문을 열고 신우이를 우악스럽게 잡아 끌었죠. 집안에 신우이를 잡아놓고 몰아붙였어요. 너 빨리 불어. 내 집에서 가져간 거 또 뭐 있어? 손버릇 나쁘다는 거 정말이었구나. 나 방금 경찰 불렀거든. 꼼짝 말고 여기 있어. 신우이는 얼굴이 싹 변하더니 딱 잡아 떼더라고요.
내가 도둑이란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생사람 잡지 마. 네가 칠칠 맞아 잃어버린 걸 누구한테 내놓으래? 그동안 내가 많이 참아줬는데 완전 후회 중이거든. 너 딱 기다려. 곧 수갑차게 생겼으니까. 신우인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댔지만 저한텐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안방과 거실에 CCTV까지 설치를 했어. 네가 얼마나 수상하게 굴면 이런 걸 설치했겠니? 정신 좀 차려라 인간아. 어쩌다 이렇게 됐니? 경찰이 집에 도착했고 신우이는 잡혀 들어갔어요. 경찰차에 연행되는데 저한테 막 애원을 하더라고요. 언니, 잘못했어. 나 한 번만 봐줘. 미안해요. 다신 안 그럴게. 경찰 아저씨, 저 아니에요. 저 잘못한 거 없다고요. 언니, 보고만 있을 거예요? 나 진짜 경찰한테 잡혀간다고요. 경찰이 아무나 잡아가는 줄 알아? 철창 안에 들어가서 얌전히 기다려. 네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 했는지 거기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네. 안녕. 제 CCTV가 절도 혐의를 입증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알고 보니 신우이는 절도로 이미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었죠. 아주 상습범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도 또 다른 절도를 저질러서 징역 6월에 처해진 상태였어요. 정말 충격이었죠. 이런 짓까지 하고 다니는 줄 정말 몰랐어요. 사태가 이렇게 되자 이제는 남인 시부모님이 저한테 와서 빌었습니다. 신우이 위에서 손 좀 써달라고요. 생판 남도 아닌데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말아달라고 해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잘못했으면 죗값을 받아야죠. 솔직히 제가 독하게만 굴었어도 이런 악연은 진즉에 끝났을 텐데 너무 후회되네요. 저한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어머님 아들이랑은 이혼했고 딸한테는 거짓말에 이용당하고 도둑질까지 당했어요. 제 동생까지 봉변 당할 뻔했다고요. 전생에 무슨 악연이었던 게 분명해요. 생판 남이 차라리 나을 뻔했다고요. 전 아무것도 선처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가세요. 피는 못 속인다더니 그 오빠의 그 동생이었어요. 다행히 전 남편은 동생 일에 감너라 배너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진상 남매와는 인연을 끊게 됐어요. 너무 후련하고 속이 시원했어요. 이번 일을 마무리하고 전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난 일 다 잊고 진정한 새 출발을 하고 싶었어요. 나중엔 엄마와 아빠 그리고 동생이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죠. 전 동생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했고 동생은 괜찮다고 했어요. 자긴 신경 쓰지 말고 누나 행복만 생각하라는 어른스러운 말도 하더라고요. 누나, 나 군대 가 있는 동안 집에 들어와 살면 안 돼? 엄마 아빠도 나 입대하면 허전하실 거고 누나한테도 그게 좋을 것 같아. 혼자 사는 거 당분간 보류해. 뭐?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알고 보니까 동생이 부모님을 설득했더라고요. 제가 동생 10살 무렵에 결혼했잖아요. 이제 동생은 군대를 가게 될 텐데 그 전에 저랑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내가 그랬지. 꼭 그 결혼 해야겠냐고. 어려도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었다니까. 이제 나쁜 일은 다 지나갔으니까 마음 푹 나. 누나, 다시 집에 들어오면 나 입대하기 전에 다 같이 여행도 가자. 네가 입대를 한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조그만 게 응애 울더니. 언제적 얘기야. 누나 나 군대 가고 나면 연애할 거야?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 나 휴가 나오면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하고 보여줘. 남자 눈으로 한번 봐줄게. 어쭈, 네가 오빠야? 너나 여자친구 잘 만나셔. 엄마, 보석이가 꼭 엄마처럼 말하는데? 보석이 한마디에 우리 가족은 웃고 말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전 혼자 살던 집을 비웠어요. 지금은 부모님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고 있고요. 혼자 살 땐 불면증이 있었는데 여기선 걱정 없이 잠도 잘 자고 마음이 훨씬 편하네요. 가끔은 동생이 훨씬 어른 같아요. 아무래도 제 동생은 연애도 결혼도 저보다 잘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동생은 입대를 했어요. 제 동생이지만 삭발을 해도 잘생긴 외모에 눈물도 쏙 들어가더라고요. 누뚱이 아들 군대 보내고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셔서 동생 말 듣길 잘했다 싶네요. 앞으로 쭉 돌아온 싱글로 살지 연애를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외롭다고 덥석 연애를 하거나 결혼하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요샌 책도 읽고 영화도 많이 보고 있어요. 저도 연륜이 쌓이면 좋은 사람 보는 눈이 생기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 보는 눈은 타고나는 것 같은데 남동생분이 그러신 것 같아서 안심입니다. 다음에 누굴 만난다면 꼭 남동생분께 물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